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당 질문이 모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증인도 또 야당도 없는 후보자의 독백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감성파리에 가려진 탐욕, 특권, 위법, 위선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영어 장문, 영어 독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논문의 제일 저자 등재하는 데 문제가 없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기가 2011년에 이러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논문을 참조해서 논문을 쓴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표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번역해서 내놨습니다. 표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국당이 어제 조국 후보자가 간담회를 열었던 그 장소에서 똑같이 2시부터 반박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가지고 한국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각각의 의혹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자리. 그렇죠. 예. 어제하고 오늘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리기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청문회가 안 그러니까 증인 채택으로 무산이 되니까 어제 조국 후보자가 11시간 동안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거를 오해를 해명하는 그런 자리를 11시간 동안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실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도 해명할 기회를 갖겠다 해가지고 세션 3개로 나눠서 했어요. 1세션은 딸 학사 비리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하고 2세션은 사모펀드 의혹, 3세션은 웅동학원 및 부동산에 대해서 하고 이제 전체적인 제목은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국 후보자가 한 게 셀프 청문회라면은 오늘 자유한국당이 한 거는 반박 청문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청문회 절차를 여야가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장외에서 지금 논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공식적인 청문회라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해명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고 자유한국당의 오늘 반박은 뭔가 좀 공허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빨리 타협을 해가지고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국회가 정해놓은 법에 대해서 권한입니다. 그리고 의무이기도 한데 이거를 일단 여야가 어찌됐건 협상이 됐건 안 됐건 져버린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반드시 청문회를 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야 통틀어서 청문회를 열지 않은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한국당에서 세 가지 세션 질의가 끝나고 종합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의혹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대통령께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시한인 12일까지는 어떻게든지 다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한 발짝 양보했었습니다. 양보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보이콧의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간이었고 하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양보함으로써 기간을 받으려고 했고 그 증인을 양보한 이유는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증인을 대체할 만한 핵심 증인을 저희가 적어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소환하면 국회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양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특히 사모펀드 관련한 증인들, 핵심 증인은 모두 지금 급하게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중 한 명의 전화번호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만 받고 이게 그 코링크피에서 모집한
블루코어를 통해서 인수했던 WFM의 전 사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우모 씨의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는데 저희가 왜 가족 증인을 끝까지 고집할 수 없었는지, 고집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화번호만 받고 연락은 안 해봤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모 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들리나요? 신호는 가네요. 신호는 갑니다만 받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핵심 증인들은 해외로 이미 피해 나갔고 나머지 핵심 증인은 사실은 가족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을 꼭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목리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저도 하나만 좀 얘기 더. 예, 질문을 먼저 받아서 없다 그러면 질문을 먼저 예, 받는 저쪽 예, 손 드신 분 마이크. 질문을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의 논문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논문 관련 의혹들 중에서 좀 핵심적인 거는 지금 고려대학교 입학에 실제로 이 논문 일저자로 올라간 것이 기여를 했는가의 여부였잖아요. 근데 오늘 의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논문 자체의 이야기는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고려대학교 입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뭐 지금 후보자 쪽에서도 해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재반박 차원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이제 몇몇 의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거에 조국 후보자 발언을 이제 반박하시는 차원에서 국정원 직원의 그 오피스텔 관련한 것과 그 어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등치시키면서 비교하면서 비난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고 왜 국정원 그 직원 관련 그것과 조국 후보자의 딸의 그 기자들이 밤에 찾아간 거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김진태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논문을 쓴 것이 과연 고려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지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조국 후보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하면 자기소개서 자체를 쓰지 않았다. 또 어떤 논문이나 어떤 이런 서류를 학교 측에 제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바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힘들게 논문을 써가지고 아예 그거를 자기소개서도 안 내고 대학을 갔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일단 전형을 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는 거, 조국 후보의 딸이 들어간 그 전형.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소위 아버지 뭐 하시노 전형이라고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그건데요. 거기에 자기소개서 다른 서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날 조국 후보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제가 지금 그대로 읽는데요. 자기소개서 등은 그런 평가 방법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냈겠구나. 그 전형에 이거를 내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후보 측에서 제출을 안 하다가 바로 이 자기소개서가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것도 후보가 제출한 게 아닙니다. 딸이 이걸 가지고 인터넷 공간에다가 이걸 올리고 뭐 팔았다는 말이 있죠. 몇만 원까지 받아가면서 이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수가 된 겁니다. 거기 보니까 두 줄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논문 당국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 두 줄 이렇게 나와 있죠. 입시 전문가들의
진술 또 많은 이 경험자들에 의하면 이 자기소개서에서 적어도 한 줄 이상을 적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첨부 서류를 내게 돼 있다. 큰일 난다 이거를 안 내면. 이 2줄 적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니까 증빙 서류를 반드시 내도록 돼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진술인데 지금 조국 후보는 계속 이거를 안 냈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 서류가 논문이 접수됐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에는 이렇게 쓰고 첨부 서류로 그 논문 자체를 이제 냈을 것 같은데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만약에 안 냈으면 그러면 이거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냐, 당락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여기다가 자기소개서에다가 나는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잘못됐다, 거의 사기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사기인 거지. 그 어떤 서류를 꼭 내야지만 그게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에 하나 정말 100보를 양보해서 나중에 수사 결과 나올 겁니다만 그 논문 자체는 고려대학에 이게 만약에 제출이 안 됐다고 보면 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냐? 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냐? 여기다가는 다 자랑을 해놓고 자기소개서에는 자랑해놓고 첨부 서류는 왜 만약에 빠졌을 것이냐 하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겁이 날 수도 있겠다. 이미 논문에 뭐 자기 이름이 올랐다는 성과를 다 써놓고 막상 이 논문 원본을 제출하면 그거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고대 공대 교수들입니다. 야, 이게 뭐야? 고등학생이 진짜 이런 거를 냈다고? 바로 한 번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못 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가려질 일이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결론으로 돌아와서는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본인은 딸에 대해서 그렇게 딸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뭐 이거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중 기준이다 이겁니다. 딸이 그렇게 불안에 떨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의 집 자기 딸이 소중하면 남의 딸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후보가 바로 몇 년 전에는 그 국정원 여직원 나이도 공교롭게 똑같아요. 28살. 남의 집 딸은 어디서 어떤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그대로 그거를 SNS에다 공개해서 이런 좌파로서는 최초로 공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그 국정원 여직원은 자기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실상 감금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중 기준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박인숙 의원님께서 잠깐. 아니,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주광덕 의원님.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자소서, 자기소개서로 고려대학교 그 입학 사정할 때 냈던 것에 보면 제가 여기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의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진태 의원이 자세히 설명했고 이거 하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추측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세계선도 인재 전형은 1차 시험이 어학이나 AP 40%, 생활기록부 60%가 적용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영여고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0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단국대 인턴 14일 했다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하단 4가지 보면 유전자 구조와 복합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를 습득했고 효소 중합 반응 검사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론을 습득했고 실지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효소 중합 반응 검사를 실습을 했고
이노스 효소의 유전자 다양성에 관한 연구에 참여했다고 하고 지금 국회에서 이네 진행되고 가지가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 간담회를 잠시 생활기록부에 보셨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간담회도 그렇고 이번 간담회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를 여과 없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보니까 저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팩트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후보자라도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텐데 그냥 들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가 열렸다고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청문회가 안 열리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상황을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제도는 국회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국회의원이 세비 받고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방기하고서 서로 정쟁을 해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고 합의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청문회가 무산이 되니까 조 후보자 입장은 또 본인 입장에서는 해명을 한 번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번에 청문회 무산되면 다음번 청문회가 안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물론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 해명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본인이 또 급하게 기자 간담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또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반박해서 또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못 믿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각각의 판단이 사람마다 정확한 판단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기초한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국회가 청문회라고 하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저렇게 방기한 것도 비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잠시 전에 간담회에서 조금 눈에 띄는 주장이 주광덕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어제 이제 논문 일저자 조국 후보자 딸이 논문 일저자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 영어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실제 좀 영어 성적을 공개를 했어요. 보통 학생 생활기록부나 성적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위반해서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는데요. 설명한 바에 의하면 한영예고 출신의 학생 측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제 성적이 몇 등급이고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생활기록부를 열람하지 않고도 이제 성적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어 성적이 좋아서 영어를 잘해서 이런 논문에 기여도 했고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고려대의 외국어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다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로 성적을 확인했더니 영어 성적도 크게 높지 않았다. 그러니까 6등급, 7등급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등급, 7등급이라는 것은 제일 잘하는 게 1등급부터 9등급이라고 한다면 중간에서 중하위권 성적이기 때문에 워낙 한영 외고 같은 외고 특목고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상 6등급, 7등급이 월등하게 잘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영어를 잘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논리적인 기결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반박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보자 측에 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청문회였으면 바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들었을 텐데 못 듣는 상황이 됐었죠. 어제 간담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8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자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받을 것이며 충실하게 답할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사모펀드가 뭔지를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상세한 과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떡하란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남성 기자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꿈꾸고 더 무슨 고관 대작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게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습니까?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청년들을 보며 느낀 부끄러움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보신 것처럼 새벽 2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저기서 조 후보자가 마지막 소명의 기회겠구나 해가지고 이 자리를 요청했다고 밝혔거든요.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오늘 새벽 2시 16분까지 500분 이상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00번째 질문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에는 기자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관된 주장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나와 관련 있는 일, 나와 무관한 일을 분리해서 설명을 했고 정책적인 부분, 내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장황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교수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그동안 내가 갖고 왔던 생각,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이제 온전히 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그런 이유라면 이런 의혹 제기 때문에 단순히 물러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면서 법무부 장관에서 임명된다 그리고 사퇴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라도 의혹을 해명하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서 자신의 개혁 의지, 특히 검찰 개혁 의지를 완수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표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해가지고 입장 발표가 있으니까 아마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고 대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조 후보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만신창이가 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공직이 될 거다. 대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이 많은 논란에 내가 망신창이가 되었는데 무슨 대권이냐. 정치 대권 이야기를 할 시기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뭐 출마설을 일축했죠. 뭐 그동안에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계속 그 대권 후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라든지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여러 명이 지금 다 낭만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권 주자로 좀 내정을 했다. 점 찍어놨다는 거 많이 내정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그거를 딱 잘랐죠. 근데 이제 어제 자리는 그 두 가지 면에서 좀 한계가 있어요. 기자들이 또 정치부 기자들이 주로 나온 기자들이라 기자들이 뭐 강제 수사권이 있거나 조사한 게 아니고 뭐 자료를 뭐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갑자기 뛰어나온 기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사회부 기자나 이쪽에서 많이 취재를 했는데 그 기자들보다 정치부 기자들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잘 모르고 어제 그 자리는 또 위증죄나 이런 걸 또 물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거든요. 청문회 같으면 위증죄를 물을 수 있지만 어제 자리는 기자 간담회니까 부담 없이 얘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금은 대권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다 했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관을부터 좀 급하다. 장관부터 좀 빨리 해야겠다. 이런 뜻이지 대권은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우선 장관 터널부터 좀 빨리 돌파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당에서 반박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건 검찰이거든요. 검찰이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오늘 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겠다는 신호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청문회가 무산됐고 각각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별적인 기자의 간담회를 하더라도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본인들은 본인이 할 일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검찰이 어쨌든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쨌든 이게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수사한 내용들을 좀 밝히고 소상히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장만 있지 양쪽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 오늘 반박 기자회견에서 주장만 있고 의혹만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정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관여된 게 없다고 하는데 또 자유한국당은 있는 것처럼 또 의혹을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요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공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영상하고 사진 취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회에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서 청문 보고서 재성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한을 정하는 게 며칠로 할 것이냐가 중요했었는데 일단 윤두한 수석 얘기는 6일까지 해달라. 그렇죠. 라고 하면은 청문회가 물리적으로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촉박하게 잡은 거죠. 예. 원래 재송부 요청 기간이 열흘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사흘로 잡았으니까 3일밖에 시간을 안 그렇죠. 준 거네요. 6일 날은 문 대통령이 동남아 방문해서 귀국하는 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6일 날 하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9일 날 하는 수도 있어요. 그 청문회 그 사이에라도 하면 9일 날 뭐 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서 임명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정을 철회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6일 날 귀국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전자결제를 하든지 예. 귀국하자마자 국내에 들어와서 임명을 하든지 그 좀 빨리 서두르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예. 지금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사실 이 수순이 어제부터 다 예상이 됐던 겁니다. 뭐 조국 후보자 자체도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여권이랑 청와대에서는 이런 스케줄이 좀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는 1차적으로 청문회를 열지 않은 국회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법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문 절차에 보면 대통령 임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며칠을 정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고 그럼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좀 낮죠. 그러니까 예.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낮다고 보여요. 3일 안에 예를 들면 증인 채택해야죠. 증인 채택하면 또 출석하러 출석 요구서 보내야죠. 예. 5일 이전에 보내지 않으면 강제 출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나오면 모를까.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다?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 결국 6일 이후에는 임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법적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6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나경원 대표 오늘 오전 그랬거든요. 임명을 하게 되면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전국이 그러면 완전히 급냉 대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임명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극한 반발. 예.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또 여기서 흔들리면 끝이다. 뭐 그래가지고 극한 그 반발하고 좀 하지 않겠냐. 급류를 전국이 타는 거죠. 당장 뭐 9월 정기국회가 뭐 야당이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예. 정기국회가 표류할 가능성도 많고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날 바로 해임 건의안이 또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계속 급류를 탈 가능성이 크고 또 결론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겠죠. 수사를 예. 하고 있거든요. 수사에 따라서 또 전국이 또 급류를 타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민주주의의 2대 원칙이 상호 관용,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제도적인 자제. 예를 들면은 재송부 기간 3일 줬잖아요. 열흘까지 줄 수 있거든요. 사실 한 열흘 정도는 좀 줘서 좀 제도적인 자제, 좀 여유를 좀 줬으면 좀 이런 좀 여야가 서로 법대로 정해진 대로 그 틀 안에서 탁탁 하니까 위법 탈법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 타협이나 예. 상호 존중은 상당히 갈수록 멀어진다. 아주 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제 평행선을 쭉 달리게 되는데 여기서 흔들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압수수색을 또 여러 군데 했는데 후보자의 부인 학교까지 찾아갔어요 오늘은. 네, 간담회가 종료된 지 7시간 만에 또 전격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인데요. 조국 후보자 부인 그 정모 교수입니다. 동아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대인 문제, 사모펀드 의혹의 이제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교수, 그 제1저자 논란이 있었던 장모 교수는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예. 논문에 대해서 제1저자를 주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 비리, 그리고 만난 사실이 있는지 청탁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단국대 교수는 이에 앞서서 예전에는 언론 인터뷰도 응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논문 제1저자가 오늘도 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인데 단국대 책임저자였던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은 언론 인터뷰하고는 다른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오늘 단국대 교수를 검찰이 부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예. 번째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이고 두 번째는 이미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압수수색 내용물에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물을 같이 열어보면서 이 내용이 이러이러한 취지인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물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에 참고인이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만 오늘 참고인으로 들어갔지만 현장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군요. 네,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당무태 교수는 그 자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인사청문회가 정식으로 열리지 않고 조 후보자는 조 후보자대로 또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각자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의혹을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를 정치권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지만 검찰이 본인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오히려 조 후보자의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예. 조 후보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자료들이 조 후보자의 불리한 자료니까 그게 쏟아져 나올 텐데 예.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함구령을 내리고 있지만 압수수색 등 외부적으로 보이는 절차 진행상 의심되는, 의문이 되는, 또 예견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가 직접 굉장히 해명을 하고 싶어질 텐데 또 해명을 마땅히 바라는 게 국민의 입장일 텐데 예.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면 해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해명을 하게 되면 수사 지침을 내리는 것이고 조 후보자 본인도 어제 공언했듯이 본인 스스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상 초유의 이례적인 상황, 검찰이 의혹을 수사해가 나가면서 의혹은 계속 불거지는데 조 후보자 스스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일 자정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하루를 더 연장해서 국회 송부를 요청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그 전자결제로 해외에서나 그 동남아에서나 비행기 안에서 결제하지 않고 일단 한국에 귀국해서 와서. 예. 6일 날 자정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청와대나 뭐 관계자들 좀 수기를 거친 다음에 예. 그 발표하지 않겠느냐. 그 바로 내정을 할 가능성이 지금 바로서는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해 당연히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대답을 했었는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저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이런 지시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가족 수사 관련해서는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청와대 기류라든가 임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본 적 없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임명 전에 재빨리 지금 압수수색이나 기초적인 수사의 단서를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명확하게 조국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는 신념은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 특히 본인과 관련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보고받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건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기자분께서 혹여라도 혐의가 일부라도 입증이 되면 본인 또는 가족에게 대해서 그러면 사퇴하겠느냐라는 물음을 했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기초하는 것은 뭐 적당하지 않고 수사 관련 이야기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수사의 영향력을 가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만약에 피의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구체적인 혐의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예. 국민들로서는 참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사태이지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게 처음 보는 상황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또 있고 그 경우의 수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무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지금 조국 후보자의 또 거취가 또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청문회 좀 간담회 한계라고 하는 것이 기자들이 아무리 그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잘 모르겠다.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기자들도 이게 종합판이잖아요. 예. 사모펀드 있고 웅동학원은 학원 쪽 그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조 후보자의 딸 그건 또 교육 쪽이잖아요. 예. 다 범위가 넓은데 더불어민주당을 주로 출입하는 기자들이 갑자기 가서 심층적인 질의문답을 좀 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청문회랑 달리 또 위증죄에 대한 처벌도 없으니까 예. 서로 좀 책임 없는 말이 좀 오갔을 수도 있는데 어제 조국 후보자가 몰랐다는 말을 50차례 이상 답변했잖아요. 예. 그런 면은 조금 제대로 된 그 기자 간담회다 좀 이렇게 볼 수 없었고 나는 몰랐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다 그랬다 관례였다. 예.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조사해봐야 되거든요. 뭐 논문 관련해서도 그렇죠. 논문 비슷한 관련도 취지의 얘기를 그렇고 했었죠. 그 입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관례였다. 이런 식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고 마지막으로는 또 웅동학원이라든지 사모펀드를 사유 환원하겠다. 했는데 사유 환원하겠다는 거하고 장관하고 좀 저는 차이를 둬야 된다고 봐요. 사유 환원하는 건 환원하는 거고 장관 될 지금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그만큼 도덕성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조국 후보자가 어제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좀 답변은 좀 못한 측면이 또 예. 국민의 궁금증 눈높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지 못한 소명이었다. 이렇게 예. 원천적으로 청문회가 아닌 이상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설을 못 해주는데 간담회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박선배 교수님 이 부분이요. 딸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청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서울대 측에서도 근데 서명 추천해준 교수는 있는 거고 그 교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게 미스터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한 미스터리인데 관학회에서는 서울대에서 송부해온 추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 지난 서울대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추천해준 지도교수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조 후보자는 어제 해명에서 딸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청하지 않고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게 관학회나 서울대의 입장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추천을 해줬는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당시 재임했던 서울대 지도 교수들 전체에 대해서 서면 조사라도 간이하게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으로 누가 추천해줘서 장학금을 받았는지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은 조 후보자의 딸이 되겠죠. 예. 딸을 상대로 먼저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 역으로 찾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조 후보자가 먼저 나서서 딸이 신청한 적 없다고 해버리면 네. 검찰이 어제 조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렇다면 딸의 입장도 동일할 텐데 나는 신청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할 텐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추천해준 교수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한 절차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대목, 그 발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조국 후보자 또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손정혜 변호사 울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게 그 딸 문제를 얘기할 때였어요. 네, 뭐 자식에 대한 사랑, 애잔한 마음은 어느 부분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어제 좀 울컥한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 남성 기자분들, 그러니까 취재 열기가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예. 이 따님 집에 가서 야간에 이제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취재 요청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혼자 사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딸아이 입장에선 굉장히 두렵고 힘들어서 부모에게 상의를 했을 수 있고요. 그럴 필요가 있겠냐. 꼭 그래야 하는 건가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울컥했고요. 나를 질타해달라. 딸을 보호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부모 입장에선 당연한 조치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딸이 성이긴 하지만 아직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을 해보지 않은 학생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부모 입장에선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취재 윤리나 보도가
취재 보도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가는 것들은 조금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취재 윤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인 좀 예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밤 늦은 시간에 혼자 사는 집에 가서 두드리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요? 예의는 벗어나긴 한데 저희 취재 경쟁이 지금 수천 명이 붙었거든요. 조국 후보자 딸이 한마디만 아무 말이나 한마디만 하면 신문 다음날 헤드라인에 일면으로 너도 아버지 잘 만나라든지 뭐 이런 얘기 아무 얘기나 하면은 그게 신문 톱 기사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두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는 뻗치기. 뉴스 그 특종 나올 때 그 집 앞에서 항상 24시간 뻗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말로 있으면 안 됐지만 마왈이라고 해서 경찰서나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요. 마와리하고 뻗치기 두 가지가 기자들이 특종하는 비결이거든요. 기자들이 어디 앉아서 연구하고 논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서 그 앞에 서 있거나 누구 한 사람이랑 사진 찍거나 이거에 특종 경쟁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30도 안 된 학생 집 앞에 서 있고 문 두드리고 하는 건 예의에 좀 벗어나긴 합니다만은 기자들의 좀 과열된 좀 특종 욕심이다, 취재열이다, 뭐 또 이런 면에서 그 어느 정도 공직자가 가야 될,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많은 논란이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잖아요. 실체적인 진실을 궁금한데 검찰 조사만 기다리는데 누군가 조국 후보자 가족이 좀 입을 열어주면 좀 더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되는 측면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스스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했었다라고 얘기를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사모펀드 얘기입니다. 이 관련자들이 지금 해외로 출국한 상태거든요. 조국 후보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처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경제나 경영이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입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검찰 수사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촌 조카가 주식 관련해서 잘한다고 하느니 그냥 믿고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 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후보자의 부인 되시는 분이 아마 그 부인의 선친으로부터 뭐 재산을 좀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여세를 납부하고 아마 그 재산을 물려받은 거를 원래 개인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공직자가 되면은 직접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돈을 현금화했는데 그렇다고 현금이 10억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 잘 몰라서 본인은 이제 그래도 자기 집안에서는 오촌 조카가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신탁 회사에도 한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투자를 해라고 그 코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신탁 회사에 문의를 한 번 더 해서 그리고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 후보자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냥 조 후보자의 말을 이해해서 전달해 드리면 그러니까 돈을 잘 굴리거나 무슨 뭐 전문가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지명해주는 그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될 걸로 생각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맡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얘기도 했어요. 부인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걸로 부인이 마치 이제 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조 후보자 말은 주식을 잘 모른다. 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 그래서 아마 그냥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조언을 듣고 특정 신탁 회사에, 그러니까 투자 회사에 그걸 맡기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의문점이 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거액의 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는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는 전적으로 믿는다는 얘기인데 또 이 조카하고는 정작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나는 사이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윤석열 총장 들어가 검찰이 사모펀드의 전문가니까 이 부분에 혹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는 전망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론스타라든지 이런 쪽 사모펀드에 대해서 수사한 경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뭐가 좀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은 게 이 사모펀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조국 후보자는 오촌 조카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고 해외 간 것도 나중에 알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도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한 게 꼭 3, 4억인데 왜 약정은 70몇 했느냐 75억인가 했느냐 약 100억 중에서 75% 이상을 확보해야지 그 사모펀드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의결권.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조국 가족의 가족펀드라는 거죠. 그래서 75% 이상 약정을 하면은 그 의결권도 갖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가족펀드였다. 그런 뭐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라 지금 검찰 수사 를 좀 지켜봐야죠. 하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도 좀 사업비가 1,500억 정도 되는 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있잖아요. 그거 할 때에도 연매출 20억짜리 가로등 전멸업체가 1억 펀드인 회사가 그걸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도 볼 때 혹시 권력적인 차원에서 뭐 조국 민정수석 있을 때 권력적인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있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권력적인 차원에서 그 펀드를 지원해줬다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의 아들하고 딸하고 증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 펀드에서 편법 증여로 밀어준 거 아니냐 이쪽인데 앞으로 수사에서 굉장히 나올 게 많은데 어제 조국 후보자는 나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잘 몰랐다, 뭐 하는 것도 잘 몰랐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을 좀 끊는 그런 건데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쪽이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그 흥미진진한 그런 대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불법적인 혐의가 나와도 조국 후보자의 설명대로라면 조 후보자 가족은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명을 한 거 아니냐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선배 변호사님 지금 주 3명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이게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강제로 소환을 못하겠지만 압수수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 조사를 통해서 일부 혐의가 드러난다면 강제로 입국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부 혐의라는 건 조 후보자와 연루된 혐의가 아니라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 또 다른 불법 행위가 포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촌 조카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해외로 도주할 경우에는 통상은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는 정황을 검찰이 만약 인지한다면 추가로 관련 기관에 대해서 또 다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 자체 범죄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관여한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이 관여한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도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강제 소환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강제 소환해 온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가 운영사에 관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인정된다는 것이 조 후보자에게까지 인정된다는 걸 당연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증여세 탈루 의혹은 입증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세 번째 그 직권남용 뇌물죄, 즉 운영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 회사가 광급공사를 다량 수주함으로써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과 2018년이다. 이 연결고리까지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러 의혹 중에서도 이 사모펀드 의혹만큼은 조 후보자가 만약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연결고리까지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만약 조 후보자를 이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부를 정도가 된다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는 징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생의 위장 의혹 초기에 제기됐던 의혹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관계인지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개수 씨가 이혼을 해서 있지만 저도 만났고 손자, 저희 조카, 전 집안의 가장으로 저희 그 조카 챙길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 사이에 한쪽은 손자, 한쪽은 자기 아이, 양육을 둘러싼 이런 인륜과 도덕의 문제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증여세를 재수 씨가 냈는지 안 냈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세 아마 재수 씨가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관계 딱 끊고 원수되고 살아야 됩니까? 특히 손주가 있고 제 입장에서는 조카가 있는데 안 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관련 증빙 자료를 증빙 자료 모두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 기록 모두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 부분은 좀 조국 후보자가 조금 격양된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후보의 입장은 뭐 윤리, 도덕 이런 단어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도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결국 그 이혼한 그 동생의 전처죠. 재수 씨 부부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양도 부분하고 증여세 문제가 이제 거론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해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위장 이혼한 거 아니냐, 이혼했는데 왜 이렇게 가족끼리 친밀하게 서로 왕래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저희가 굉장히 가족 관계가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혼 과정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이혼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서로를 공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요즘 현대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부분과는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수 씨 부분에 대한 왜 이혼을 했는데 손자하고 같이 살고 뭐 돈을 대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질의보다는 법률적으로 이 웅동학원과 관련된 채권 양도 과정에 무슨 불법이 있었던지 또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정말 큰 하자가 되는지 이런 질의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주변의 간담회 주변의 얘기들도 좀 살펴볼 텐데 어제 간담회를 입장하는 여부를 두고 보수 유튜버하고 조금 실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라고요. 아니 못 나가요 나. 납득할 만한 이유 대여나가지. 저희가 저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느 언론이든 어느 매체든 와서 촬영 가능하다고 이렇게 와서 민주주의가 없다고 언론에 자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보수 유튜브 중에 신의 한수 꽤 구독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호천 직원들이 끌려나갔어요. 네, 어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주최하는 거라 그동안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때 신의 한수 기자 한 명이 그 출입 정지를 당했대요. 그때 좀 뭐 무리한 취재가 있었는가 봐요. 그때 주로 신의 한수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의 생중계하거든요. 생중계하고 또 농성할 때 또 농성에 또 참여도 해요. 또 행동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의 언론인 역할도 하지만은 또 행사에 또 시위에 또 참여도 하니까 그때 국회 방호처에서 아마 출입 정지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제 취재해 온 사람은 그 정지된 사람이 아니고 신의 한수라는 매체에서 다른 사람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를 나가라고 한 거죠. 네, 국회 뭐 방호처로 통했더니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면 쫓겨나면서 이제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이제 그 보수 쪽을 뭐 입장을 나타내는 거지만 지금 구독자 수가 한 80만이 넘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죠. 그만큼 이 기존 언론에 좀 불만 많은 사람들이 좀 그쪽으로 많이 갔다는 것도 있고 또 신의 한수가 좀 정제되지 않은 좀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거를 조금 약간 좀 부풀려서 좀 자극적으로 좀 보도하는 좀 그런 좀 비판도 좀 있거든요. 하지만은 어제 전체적으로 좀 쫓아내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입 정지 그 부분이 오늘 한국당 간담회는 또 들어간 거 보면은 국회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그렇죠. 뭐 당에서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 보수 저기 지금 그 유튜브 저 매체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죠. 저 채널에 이제 보수적 성향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는 출입정지 기자가 한 명이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거기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출입정지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빼내면 되지 왜 다른 사람 빼내냐 이런 주장인 거고. 두 번째, 유튜버는 언론이 아닙니다. 기자가 아니에요, 유튜버는.
그리고 유튜브는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그것도 경계가 좀 애매해졌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방송법이나 신문법에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법의 해요. 규정에. 왜냐면요. 방송법에 적용을 받는 MBN을 포함해서 이런 기존의 언론사들은 방송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 그렇죠.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유튜브는 그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요. 또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도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의를 받는 부분도 약하고요. 근데 방송사는 뭐 허가를 받고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도 제대로 받고 있고요.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제도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들은 그거 전혀 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유튜버와 일반 방송의 경계가 불분명한 건 분명하지만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려면 방송법 안에 유튜브도 포함을 시켜놔야 돼요. 같이 예를 들면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뭔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주장만 강조하려는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현행법으로 유튜브는 SNS지 방송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뭐 국민들의 반응도 조금 엇갈리는데 손정임 선생님 중요한 것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지금까지도 이제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일어서 사실은 좀 양분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여전히 찬반에 대한 토론이 뜨겁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 와중에 또 이제 그 기자분들을 성토하는 의견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다기보다 입장 발표 정도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명확한 단편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반면에 또 어찌됐든 후보자 입장을 들다 보니까 의혹이 해소됐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